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6월에 쳤던 모의고사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시리즈를 이제 평가원하고 수능하고 문제 풀이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한 편씩 제가 제작해서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올릴 테고요. 근데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게,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제가 할 풀이들은,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는 조금 배제를 하고,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가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 지금 제가 문제마다 이렇게 정답률을 적어 놨었는데, 물론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96%의 정답률을 이제 자랑하는, 쉽게 말해서 개나 소나 다 풀 수 있는 문제다. 근데 그 뒤쪽을 가보시면, 생각보다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은데도 정답률이 63%, 50%, 64%, 이렇게 53%, 65% 이런 식으로 정답률이 되게 낮아요. 저기 뒤쪽에 가보면, 물론 이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많이 이제 공부를 이제 많이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18번 문제를 사실 손을 좀 못 댈 거예요. 손을 잘 못 대고, 그리고 20번 같은 문제도, 사실은, 시간도 부족할 것이고, 시간도 부족할 것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인지도, 잘 못 알아듣고 해서,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정답률이 이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렇게 정답률이 높은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제가 다 아니까요. 제가 필요가 없어요. 다 아니까 필요가 없고, 저는 어려운 문제 위주로 좀 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 위주로 좀 풀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4쪽에 나오는 킬러 문제들은 공부를 하나, 공부를 안 하나, 사실은 조금, 차이가 별로 없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제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니까, 일단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는데,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지? 이런 식으로 틀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다면은 이 18번이나 20번 같은 문제를 우리가 솔직히 좀 버리더라도 우리가 만점은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1쪽이나 2쪽이나 3쪽에서 문제를 많이 틀려요. 생각보다 단순한 암기이고 해서 사실은 조금 방심하는 거죠. 아, 이거 다 들어서 다 안다. 방심하는 거예요. 이거 방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아, 뭐였더라?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예, 이제 본인이 이제 안다고 생각하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아, 이거 아는데? 잠깐만.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풀다가 이제 시간을 되게 많이 소비를 해요. 시간을 되게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사쪽 풀 때쯤 되면 거의 시간이 한 5분 정도, 5분 정도도 남을까 말까 할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시간이 있더라도 잘 못 풀 만한 문제인데, 예,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예 문제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이 찍는 영상은 대부분 학생들, 일단 내가 한 3등급은 최소한 내가 맞아야겠다. 3등급 이상은 내가 최소한 맞아야겠다라는 학생들을 좀 대상으로 제가 찍는 거고, 킬러 문제는 언제 제가 한번 다시 또 시간 내가지고 킬러 문제를 정복하는 영상을 또 만들 것 같긴 한데, 정말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셔야 돼요. 알았죠? 예. 그래서, 나 아는 문제인데, 정말 실수로 잘못 봐서 틀렸다. 라고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 건
자기한테 너무 관대한 거죠. 예. 아는데 틀리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쉽고 간단한 문제도 나는 이거 꼭 맞춰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좀 엄해져야지, 아, 나 이거 뭐 잠깐 잘못 봐서 틀린 거니까 나 이거 다시 이따 피드백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버리면은 앞에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에서도 문제 틀리고 4페이지에는 어차피 틀리고,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점수가 처참하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나는 일단 3등급이나 2등급 정도는 일단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정답률이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은 문제 60% 이상 되는 이 문제들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실수 없이 좀 빨리 능숙하게 정확하게 내가 풀 수 있어야겠다. 그걸 연습을 차라리 많이 하시는 게 실전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리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 점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킬러 문제만 뒷답한다고 해가지고 킬러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앞에 걸 다 맞출 수 있냐? 앞에 거는 다 못 맞춘다니까. 진짜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올 9월 평가 또 쳐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문제를 보세요. 보시면 아, 정말 내가 앞에 거는 정말 어이없이 틀렸다라는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죠. 그게 수능에서도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킬러 문제를 얼마나 내가 효율적으로 빨리 맞출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주시고요. 그리고 평가원하고 수능 문제들은 이렇게 한 세트씩 한 세트씩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 수업할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아, 요건 요렇게 풀면 되는 거군, 요건 요렇게 풀면 되는 거군 해서 한 세트씩 한 세트씩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 생각보다 지구과학은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이걸 안 하니까 문제예요.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봤다, 자기가 풀 줄 안다, 솔직히 다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잔소리는 다음에 또 할게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문제는 지금 퇴적 구조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퇴적 구조는 뭐가 있어요? 건열, 사층리, 점이층리, 연흔,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개념 노트에 보면 이 네 개의 그 퇴적 구조가 뭐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사층리는 우리가 보통 삼각주 같은 데서 생길 수가 있다. 뭐라든지 퇴적 환경은 해양 환경, 육상 환경, 그다음에 연안 환경,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이제 다시 한번 또 피드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 퇴적 구조는 이게 뒤집힌 건지 안 뒤집힌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얘도 이 점이층리하고 이 건열 같은 경우에도 땅이 뒤집혀진 역전된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요 1번은 진짜 넘어갈게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정답률 88%입니다. 문제에서 친절하게 얘가 해령이고 얘가 해령이고 얘가 해구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A의 하부에는 멘틀들이 상승부가 존재하느냐 묻는데, 해령은 발산형 경계죠. 그죠? 발산형 경계니까, 예, 멘틀 대류가 이렇게 연약권 멘틀이 이렇게 올라오는 대류가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C의 하부에는 침강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 C가 이걸 단면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C가 되겠고, 여기가 섭입을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떨어져 이 낙하하는 이 힘이 여기 있는 판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겨지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도 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배웠죠. 이렇게 섭입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섭입했던 해양판들은 뚝 떨어지면서 풀름 하강류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름 하강류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은 어디가 더 활발하냐? 자,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 그리고 해령과 해령 사이를 수직으로 이어주는, 네, 보존형 경계라고 부르는 우리 흔히 이제 변환 단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화산이 일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는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천발에서 신발 지진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화산이 없는 곳은 여기가 유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보세요. 예, 3번도 보시면
자, 바로 생명가능지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재는 태양에서 한 1레이유 근처가 이제 생명가능지대인데, 생명가능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리가 시간이 나중에 지나게 되면, 더 멀어지죠. 그래서 뭐 한 40억 년 후가 되면 한 1.4AU쯤이 돼야만 생명가능지대가 이제 된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잘 보셔야 돼요. 40억 년 후를 묻는지 40억 년 전을 묻는지 이런 거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거 잘 못 읽어가지고 틀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어쨌건 40억 년 후니까 여기쯤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명가능지대는 바로 뭘 결정하죠? 이 별의 중심별의 광도가, 그죠? 예, 광도입니다. 오로지 광도밖에 없어요. 이제 광도가 생명 가능지대가 뭐냐, 가깝냐, 폭이 넓냐, 좁냐를 결정을 합니다. 또 개념 노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생명 가능지대는 멀고 폭넓어지겠죠. 예, 그러면 40억 년 후가 되면 지금 현재 1레이유라는 거리는 너무 더워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지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물이 얼음으로 존재하겠지, 액체로 산소로 존재할 가능성은 없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도 뭐 문제를 보시면 이건 그 해수의 연직 수온 변화라는 말이 있죠. 일단 요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해수의 연직 수온 변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바닷물을 이제 잠수하다 보면 이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구조를 뭔가 실험으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일단 여기 요 전등이 햇빛이랑 되겠고, 그리고 이게 물의 깊이가 되겠죠. 깊이가 되겠고, 그리고 뭐 다 보면은 휴대용 선풍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분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혼합층은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 때문에 1m만 내려가도 보통 수온이 내려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믹싱을 해주게 되면은 수온이 따뜻한 채로 한동안은 수온이 안 변하죠. 그게 바로 혼합층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묻는 문제라서 지금 요 가, 나, 다를 짝짓기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려가도 수온이 별로 안 변하는 이렇게 혼합층이 만들어지는 그림을 볼 수 있는 요 B가 바로 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바람을 일으켜서 혼합층을 만들겠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이게 이제 전등을 켰을 때인데, 전등을 켰다가 내가 이제 선풍기 틀어서 혼합층 만들 거야. 그러면은 요 물이 바로 밑에 물과 섞이기 때문에 0m 수온은 살짝 내려간 채로 이렇게 혼합층이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우리가 그 문제에서 백악기, 오르도비스기, 팔레오기 중에 하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악기는 중생대의 일부고, 오르도비스기는 고생대, 그리고 팔레오기는 신생대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어떤 표준화석이 있는지, 그죠? 뭐 산필갑방, 암공시, 화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그 고생대에 각 기마다 누가 출연했다, 누가 출연했다, 이것도 제가 개념 노트에 적어놨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예, 그래서 뭐 기억은 이제 풀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니은에 판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애들이 틀려요. 보세요. 지금 40%나 틀렸어요. 40%나. 자, 2.5억 고생대 말입니다. 그죠? 2.5억 고생대 말에 판계화가 생성되고 2.0 중생대 초에 분리가 됩니다. 이때 고생대 말에 판계화가 생기면서 에팔레치아 산맥이 만들어졌고, 중생대 초에 그 만들어졌던 판계화가 분리가 되면서 대서양이란 바다가 생기고, 에팔레치아 산맥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칼레도니아 산맥이 이제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디귿 보시면, 자, 양치식물입니다. 양치식물은 우리 이제 대표적인 고사리죠. 근데 양치식물은 표준화석 아닙니다. 그죠? 이게 고생대 석탄기 때 번성을 했는데, 하지만 얘는 지금도 살고 있죠. 그죠? 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생대 이후에 어느 시기건 간에 뭐 조선 시대에도 양치식물은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니까 어느 시기건 간에 양치식물은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기서 이제 요거는 조금 아셔야 되겠죠. 그 2.0 중초에 분리가 됐다 그랬죠. 그죠? 중초.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제가 이제 편의상 뭐 중생대로 적어 놨는데, 이제 백악기죠. 이 백악기입니다. 백악기는 중생대 초예요, 말이에요. 중생대는, 예, 트라이아스기, 쥐락이 백악기로 돼 있죠. 그러니까 백악기는 중생대 후반이죠. 예, 중생대 후반이니까 판계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 중초인데 백악기는 중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판계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건 니은은 틀린 겁니다. 예, 이렇게 뭐 고중신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기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으니까 니은이 약간 좀 까다로울 수가 있었는데 뭐 요거를 저처럼 여기 적지 마시고 이걸 오르도비 쓰기, 백악기, 팔레오기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하시면 요 니은도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 자, 마그마가 생기는 거에 대한 얘기죠.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마그마는 해령이나 열점 그리고 섭입대에서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해령이나 열점은 연약권이건 플룸이건 간에 어쨌건 멘틀이죠. 예, 그 멘틀이 상승해서 압력이 내려가서 녹는 점이 내려가서 녹아서 분출되면서 그 녹은 멘틀을 다른 말로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그러죠. 그 현무암질 마그마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령과 열점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오고 섭입대가 어렵죠. 자, 대륙 하부 멘틀에 섭입을 하면서 물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멘틀에 녹는 점이 내려가가지고 그 대륙 하부의 멘틀이 녹아요. 그래서 녹은 멘틀, 현무암질 마그마 생기는데 그 현무암질 마그마가 대륙 지각을 뚫고 나오면서 지각을 녹여요. 예, 지각을 녹여서 녹은 지각은 유문암질 마그마죠. 그래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섞여서 결국 분출되는 건 이 두 마그마가 섞인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제 보도록 하실까요? 자, 여기는 지금 두 해양판이 갈라지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게 해령으로 보이고, 여기는 이제 파고들고 있으니까 이게 섭입대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A에서 자, A 해령이죠. 멘틀이 용융되는 주된 요인은 압력 감소죠. 네,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B에서 유만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B가 여기죠. 예, B가 여기인데, 지금 여기서 섭입을 하면서 요게 요 하얀 부분이 멘틀이에요. 멘틀. 자, 얘가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돼서 올라오죠. 그러다 이제 대륙을 뚫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지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올라오던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 지각을 녹여요. 그러니까 지금 B는 지각이 막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섞여서 이 분출되는 게 안산암질 마그마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 웬만하면 맞는 말이죠. 생길 수 있죠. 여기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마그마 생성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기억하고 니은. 자, 이 그래프를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잘 보세요. 지금 요 검은색 그래프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땅 밑으로 내려가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각의 두께가 대략 깊어봤자 35km예요. 그리고 35km보다도 더 깊이 내려가면 멘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빨갛게 표현한 부분까지는 지각이고 한 35km. 요 파랗게 표현한 부분은 이제 멘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자. 지각. 여기서부터 멘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기역은 뭘 뜻하냐면 보세요. 자, 기역은 깊이가 한 25km밖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각의 지금 현재 온도가 한 300~400도쯤 되는데 얘가 자기의 녹는 점. 자, 이 그래프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물을 포함한 지각의 녹는 점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지각은 평소에 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포함한 지각의 녹는 점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자기의 녹는 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얘가 녹는 거예요. 우리가 지각이 왜 녹지? 지각이 녹는 경우의 수는 수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섭입대에서 올라오던 현무암질 마그마가 대륙 지각을 녹이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섭입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자, 요거 볼까요? 요거는 지금 깊이가 한 120km 정도 됩니다. 그죠? 120km가 되니까
그 120km에 있던, 그러니까 멘틀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죠? 자기의 녹는 점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을 포함한 멘틀의 그래프고요. 요거는 물을 포함하지 않는 건조한 멘틀의 녹는 점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멘틀은 깊이가 35보다 더 깊기 때문에 거긴 지하수도 없고 바닷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멘틀은 이렇게 물이 없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평소에 멘틀의 녹는 점은 이 그래프를 따르지만은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케이스는 얘가 이렇게 섭입을 하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은 여기 멘틀이 녹는 거를 표현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여기 120km에 있던 멘틀이 쭉쭉쭉쭉 올라와서 자기의 녹는 점을 넘어서면서 녹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밑에 있던 멘틀이 올라오면서 압력 감소로 녹는 거구나. 그래서 이건 이제 해령이나 열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온도 한 300도쯤 되는데 얼마가 넘어요? 한 700도쯤 되니까 넘어서면서 얘가 녹죠. 그래서 지금 마그마 생성되는 온도는 기억이 한 700도쯤 되는데 얘는 올라가면서 몇 도를, 자기 온도가 지금 한 1200도쯤 되는데 여기서는 녹는 점이 1500이 넘으니까 여기서는 얘가 못 녹아요. 근데 얘가 이제 하늘 위로 이게 지상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1200도 녹는 점을 넘어서기 때문에 얘가 1200도쯤에서 얘가 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녹는 점은 700도인데 얘가 녹는 점은 1200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조금 빠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너무 이제 이해가 좀 힘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주시고요. 자, 그다음 84%짜리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쉬운 문제고 온대 저기압과 관련된 문제죠. 자, 이게 무슨 풍이죠? 예, 북서풍, 남서풍, 남동풍이고 이 B 지역은 따뜻한 공기가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찬 공기가 있는 지역이고 바람은 반시계 방향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죠? 수렴하게 되고, 그리고 요거는 지상에서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경계선인 전선입니다. 전선이고 여기에서는 지금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가는데 찬 공기가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만나는 찬 공기가 밀어붙이는 한랭 전선이고,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찬 공기가 이렇게 가는데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여기는 온난 전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밀어붙이냐에 따라서 전선의 이름이 달라지고, 여기서는 콜드가 웜을 파고들면서 이렇게 웜이 있으면 콜드가 파고들면서 이렇게 웜이 들어올려져요. 그래서 전선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서 여기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올려지면서 여기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만, 여기서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여기는 공기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선면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는 층운형 구름이 생기게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을 짝짓기를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 여기는 지금 해수면 부근에 평년 바람 분포를 나타냈고, 그리고 ABC는 주요 표층 해류가 흐르는 해역이다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우리가 해수의 표층 순환, 그죠? 이게 북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북후, 북헬, 남태평양은 남동, 남패, 그리고 북대서양은 북맥, 북하, 남대서양은 남부, 남배. 요거는 제가 또 적어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요거 외우고 있으면은 지금 흐름을 방향을 봤을 때도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A에는 요게 이제 흐르는 방향을 보니까 요게,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바닷물도 대충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북대서양 해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B에서는 헤들리 순환에 의한 하강 기류가 우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B가 바로 뭐예요? 적도 쪽이죠. 적도 쪽은 두 헤들리 순환이 만나면서 두 무역풍이 충돌합니다. 헤들리 순환. 이렇게 만나죠. 그러니까 이 무역풍과 무역풍이 만나서 상승기류를 만들어서 1년 내내 여기는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면서 저기압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 적도 저압대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C에서는 C의 표층이로는 편서풍에서 형성되느냐? 자,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편서풍은 위도 30에서 60 사이에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C 지역이 위도 30에서 60이냐?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만약에 0에서 30도 사이다 그럼 무역풍이고 30에서 60이다 그러면 무조건 편서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C 지역이 위도 여기냐 여기에 대한 대답만 할 줄 아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정답률이 52%예요. 절반의 학생이 틀렸어요. 반성해야 됩니다. 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뇌우 발달 과정은 이제 적은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상승 기류가 막 올라가서 구름 만들자 한 다음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정전기를 일으켜서 천둥 번개 치고 비가 엄청 쏟아지다가 이제 죽을 때 되면 이제 저기압이 죽는 거니까 상승 기류가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떠올랐던 공기들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성숙 단계가 되겠고, 요거는 지금 오르기만 하고 있으니까 적은 단계가 됩니다. 참고로 적은 단계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성숙 단계가 세찬 비가 내리고, 요때는 비가 조금씩 오고, 요거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번개는 이때가 많이 생기겠죠.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디귿 때문에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 그 적외 영상 사진, 적외 영상 판별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구름의 상부가 높으면, 그죠? 그러니까 구름이 이제 낮게 발달하는 구름이고 높게 발달하는 구름인데, 높게 발달하는 구름일수록 구름 상부의 높이가 높아요. 이거 높으면 하늘 위로 올라가면 춥습니다. 예, 그래서 추워요. 그럼 추운 공기는 적외선을 적게 냅니다. 에너지를 적게 내요. 그러면 우리가 적외 영상에서 어떻게 찍혀요? 하얗게 보이도록 우리가 표시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지금 구름 최상부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물론 요거 이제 스테판 볼츠만 법칙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거 아니더라도 적외선 복사해야지 어디가 더 하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랑 여기 상부가 여기죠.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가 0도인데 여기가 0도죠. 여기가 더 높게 발달해 여기를 말하죠. 여기가 더 춥겠어요? 덜 춥겠어요? 더 춥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게 추워서 적외선이 여기보다는 적게 나와요. 적게 나오니까 이 부분이 적외 영상으로는 어떻게 보인다? 하얗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구름이 더 두껍죠. 가시 영상으로 봐도 얘가 더 하얗게 보입니다. 가시 영상은 두꺼울수록 하얗게 보이고 적외 영상은 높게 발달한 구름일수록 차가워서 적외선이 적게 나와서 하얗게 보입니다. 그죠? 이걸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린 거예요. 자, 52%입니다. 이런 것들만 따박따박 맞춰도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피드백을 잘 안 해요, 학생들이. 안 하니까 계속 이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자꾸 틀리는 거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요거는 제가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이것도 이제 정답률이 되게 낮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요 그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태풍이 쓱쓱쓱쓱쓱쓱 지나간다 칩시다. 태풍이 쓱 지나가요. 근데 가다가 결국은 태풍이 나중에 이제 소멸한다고 칩시다. 문제에서도 이제 소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이 태풍이 갈수록 소멸을 해요. 소멸하면, 태풍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야, 이 태풍 센데, 이 태풍 약한데, 이건 우리가 뭘로 판별할 수 있냐면은, 중심기압이 얼마나 저기압이냐를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그림을 좀 크게 잡기 어렵죠. 이제 발달한 태풍, 아우, 중심기압이 970이군. 아이고, 중심기압이 995군. 우와, 기압이 올랐으니까 태풍이 세졌다? 아니에요. 태풍이 약해진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태풍의 세력은 중심기압이 높냐 낮냐, 최대 풍속이 높냐 낮냐를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 세력은 갈수록 약해지면서 중심기압이 올라가고 최대 풍속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태풍의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태풍 자체의 값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에 있는 관측소입니다. 관측소 사람은, 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사람은 고정돼 있어요. 근데 태풍이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풍이 오면, 이 사람은 평소 그냥 정상 기압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건 얘는 저기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다가오면, 태풍과 가까워지면 우리 동네의 기압은 내려가요. 그러다가 태풍이 나랑 멀어지면 기압은 본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풍의 중심 기압은 점점 올라갔지만 이 태풍을 관측하는 관측소의 기압 그래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많이 봤고, 요 문제는 이걸 이제 어설프게 보는 친구들은 이제 낚으려고 낸 문제예요. 됐죠? 그래서 관측소 기압은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태풍이 다가올수록 바람은 점점 세지고, 태풍이 멀어지면 바람은 점점 약해질 테니까 기압은 뚝딱, 바람은 이렇게 변하겠다. 이거는 관측소에서 일어나는, 고정된 관측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알았죠? 태풍의 중심 기압을 말하는 건지 관측소 기압을 말하는 건지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T1에서 지금 T9으로 가는 동안에 태풍의 기압과 이동 속도와 풍속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관측소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바람이군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이제 많이 틀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T1에서 T9으로 갈수록 점점 태풍은 결국 소멸 직전까지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해졌으니까 뭐는 점점 올라가니까 기압은 점점 올라가고 최대 풍속은 점점 내려갑니다. 이동 속도 있잖아요. 태풍의 이동 속도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어디라고 못하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일반적으로 태풍이 뭐 세질수록 약해질수록 이동 속도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평가원에서 이때까지 묻는 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동 속도는 잊어버리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얘가 왜 이동 속도냐, 니는 왜 이동 속도냐, 그건 얘가 최대 풍속이고 얘가 중심 기압이라서 남는 거 하나라서 얘가 이동 속도다라고 답을 하셔도 되겠고,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각 시간 간격별로 이동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굳이 찾으라면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거 갖고 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냥 이거 보고 이게 중심 기압이군, 이게 최대 풍속이군, 바로 한 방에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태풍의 데이터냐 이게 관측소의 데이터냐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지금 T2에서 T4 동안 A 지점은, 그죠? A 지점은 진행 방향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위험 발언이고 시계 방향으로 변하죠.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는 건 개나 소나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이제 뭐 북풍에서 동풍에서 남풍에서 서풍, 북풍, 동풍, 남풍, 이렇게 NESW, NESW 이렇게 반복되는 이렇게 텍스트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위험 반언이면 위험해, 위험하다고 뉴스에 나오죠. 뉴스, 이런 식으로 풍향이 변한다, 이렇게 텍스트로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머리로는 시계 방향이라는 걸 아는데 이 글자로 보고는 이건 이게 시계인지 반시계인지 순간적으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로 외워두시라는 걸 저는 정말 추천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11번도 보세요. 정답률이 50%입니다. 이거 우주론, 빅뱅 그 우주론은 여러분들이 너무 막 깊게 막 시험에도 나오지도 않는 거 이것저것 너무 많이 공부를 해 놓으니까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학생들이 틀리는 거예요. 예. 정말 좀 답답할 노릇입니다. 예. 헬륨 원자핵 형성, 제가 빅뱅에서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3분과 38만 년이라고 그랬죠. 3분 때 헬륨 핵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소핵과 헬륨 핵에 전자가 들러붙는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 이 시점이 38만 년이고, 그래서 우주를 떠돌아다니던 전자가 없으니까 빛이 똑바로 직진하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지고, 이때 온도가 3000켈빈이다. 3분 38만 년. 그죠? 그리고 이때 이후로 이제 3000켈빈 이하로 냉각되면서 점점 팽창하고 우주의 파장은 점점 길어져서 배경 복사의 파장은 길어지면서 현재 온도가 2.7켈빈에 이르렀다. 그죠? 그리고 급팽창은 언제 일어났냐? 급팽창은 정말 1초, 10의 마이너스 몇 승초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3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전에 급팽창이 제일 먼저 일어났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A 기간의 급팽창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알았죠? 자, 이거 정말 간단한 문제고, 문제 풀 때, 글쎄요, 이건 거의 한 20초 컷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근데 이걸 이제 학생들이 50%는 틀려요. 피드백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보세요. 순식간에
2페이지까지 풀었어요. 자, 그리고 3페이지로 이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3페이지. 자, 두 은하가 있어요. 하나는 나선이고 하나는 타원이에요. 이것도 제가 개념 설명을 해서 줬죠. 그죠? 타원 은하는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별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은 별의 탄생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타원 은하는 지금 현재는 별의 탄생도 없고, 별을 만드는 재료인 성간 물질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옛날에는, 별을 엄청 만드는데, 어느 순간부터 별의 생성이 없죠. 그러면 이게 타원 은하구나라는 걸 바로 잡아낼 수가 있고, 그러면 T2일 때, 자, T2일 때니까 지금 시간 한참 지났을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원 은하는 늙은 별이 많다 그랬죠. 늙은 별이 많다는 말은 수명이 긴 작은 주기혈성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뭐 니은하고 디귿하고 답이 바로 다 됐네요.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 저 1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정답률이 50%예요. 자, 기억은요, 기억은 21학년도 정도일 겁니다. 21학년도 수능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문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상식을 벗어난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풀인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계열 단계에 있던 아이가 앞으로 이렇게 진화를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태양이. 그러니까 태양은 작은 별이니까 앞으로 얘는 거성이 됐다가 외성이 되고, 이 위치가 외성이고 이 위치가 거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럼 이 A0는 지금 현재 주계열 상태를 말하는데, 주계열에서는 당연히 이제 중심 핵에서 PP 반응, CNO 반응 둘 다 하죠. 하니까 CNO 반응 뭐예요? 탄소, 질소, 산소를 촉매로 갖고 핵융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알맹이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탄소를 포함한다. 당연히 포함을 하겠죠. 그럼 질소를 포함한다? 네, 포함합니다. 산소를 포함한다? 포함합니다. 철을 포함한다 해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별은 74%의 수소랑 24%의 헬륨과 2%의 기타 잡다한 원소들을 갖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원소라도 한 덩이라도 있어요. 한 덩이라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굳이 뭐 탄소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누가 들어가도 사실은 맞는 문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걸 이제 뭘 해보려고 좀 한 것 같은데, 참 제가 볼 때는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자, 니은 수소의 총질량은 A0, A1 이라고 돼 있는데 누가 더 가볍겠냐? 지금 요게 주계열성이고 요건 주계열성 끝난 단계죠. 그러니까 주계열이 우리가 끝났다. 이건 바로 뭐예요? 핵 속에 있는 수소를 모두 다 헬륨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주계열성이 끝났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때 아직 수소가 별 전체의 뭐 70% 이상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는 이제 중심 핵에 있는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뀐 시점이니까 이때가 수소가 좀 더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이에요. 자, 디귿. 예의 반지름과 예의 반지름, 그리고 예의 반지름과 예의 반지름 비율 중에 누가 더 크겠냐? 자, 얘는 주계열성이에요. 그리고 얘는 외성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별의 진화를 봤을 때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고 솜사탕이 알사탕이 되고 알사탕이 다시 솜사탕이 된 다음에 여기 수박 씨앗처럼 핵만 남은 게 외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즈로 봤을 때는 주계열성하고 외성 중에 누가 사이즈가 크냐? 당연히 주계열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더 큽니다. 얘랑 비교했을 때는 얘가 더 커요. 자, 근데 이제 이 A1하고 A2가 문제예요. 이제 얘는 작고 얘는 좀 큰다라는 걸 알겠고, A1, A2는 거성 단계니까 얘들은 이제 거대한데, 그럼 누가 더 거대하냐? 누가 더 크지?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 이걸 우리가 정량적으로 비교를 못 해요. 어차피 뭐 비슷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제 문제를 맞출 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걸 논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별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 4제곱과 분의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라고 배웠죠.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잘 보세요. A2가 A1보다 광도가 어때요? 광도가 좀 더 큰데 온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뜨거운 거죠.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살짝 광도도 큰데 온도도 더 커요.
온도도 더 크고 광도도 더 크다. 만약에 광도가 더 큰데 온도가 낮다 그러면 반지름이 크다 작다를 판별할 수 있겠죠. 아니면 광도가 더 작은데 온도가 높다. 뭐 이런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광도도 큰데 온도도 높다. 그러면 얘네 둘이는 반지름이 누가 더 커요? 그거는 비교를 안 해도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문제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량적으로 뭐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숫자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A1, A2는 사이즈가 거의 어떻다? 똔똔이다,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약간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A1, A2가 뭐 온도가 얼마다, 광도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보조선이 주어져서 얘들의 값이 얼마라고 이렇게 정량적으로 주어지면 반지름이 누가 더 크다 작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얘가 몇 배가 더 큰지도 모르겠고 얘랑 반지름이 또 몇 배 크기인지도 우리가 비교를 못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이렇게 하고, 얘랑 얘는 얘가 더 밝은데 더 뜨겁기도 하네, 그러면 뭐 반지름은 뭐 똔똔이겠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게 왜 50%인지.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문제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뭐 사실은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예전 기출에도 조금 나온 지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때 그 기출 문제를 이제 잘 하셨던 친구들은 이제 문제 쉽게 할 수 있는데, 처음 접한 친구들은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자,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이고, 요게 6,500년 전 또는 19,500년 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게 현재 모습이라 그랬죠. 자, 현재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현재는 이렇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북반구가 원일일 때 북반구 여름이고 근일일 때 북반구가 겨울이죠. 그래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그림은 뭐냐면, 이 그림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요거는 북극점이 약간 태양 쪽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오면 얘들이 다 원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 북반구 여름에서는 북극점이 약간 태양 쪽으로 제쳐져 있고, 겨울은 태양을 반대로 등지고 북극점이 반대로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하늘 위에서 본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걸 보고도 이게 북반구 여름이구나 아셔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요걸 위에서 본 그림, 요걸 봐도 북극점이 지금 태양 쪽을 보고 있고 북극점이 태양 반대쪽으로 제껴져 있구나, 이게 겨울이고 이게 북반구 여름이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몰라서 아마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게 뭐야 이렇게 헷갈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차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연교차가 왜 바뀐다라고 그랬냐면은, 지금은 근일에서 겨울이고 북반구 기준으로 원일에서 여름이라 그랬죠. 하지만 그건 지금에 그렇습니다. 세차 운동에서 축이 돌게 되면 근일에서 여름이 될 수도 있고 원일에서 겨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북반구 기준으로. 그러니까 근일, 원일과 계절의 그 매칭이 바뀌어요. 매칭이 바뀌는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나요? 자,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요령을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6,500년하고 19,500년이 나오죠. 우리가 세차 운동은 주기가 26,000년이기 때문에 축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26,000년 걸려요. 지구 축이. 그러면 반 바퀴 돌면 13,000년이죠. 그럼 여기서 4분의 1바퀴를 돌면은 6,5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6,500, 13,000, 19,500, 26,000 이런 식으로 축이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6,500년 전과 19,500년 전이니까 이게 4분의 1 세차 전 또는 4분의 3 세차 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축의 기울어진 방향이 지금 같은 원일이라도 축의 기울어진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북반구 계절이 지금 여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6,500년 전이냐 19,500년 전이냐. 자,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자, 요령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원일에서 북반구 여름이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4분의 1 세차, 즉 6,500년씩만 시간을 이제 쭉쭉쭉쭉 진행시켜 볼게요. 6,500, 6,500, 6,500 이렇게 가면 축이 4분의 1바퀴씩 돕니다. 그래서
같은 원일이라도 계절이 한 칸씩 앞으로 가요. 자, 자세한 원리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그냥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 같은 위치에서라도 같은 이제 원일인데도 세차 4분의 1을 하면 계절도 딱 4분의 1칸 갑니다. 그러니까 북여가 북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또 6,500년이 더 지나라. 그러면 북가가 북겨로 바뀝니다. 그럼 지구 공전은 이렇게 되니까 얘가 겨울인지만 알면 북봄, 북여, 북가, 북겨, 북가, 북겨, 북봄, 북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위치가 여름이 가을로 바뀌고 요 위치 가을이 겨울로 바뀐다. 세차, 세차. 됐습니까? 요 원리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시간을 거꾸로 가보자고요. 거꾸로 가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원일에서 북반구 여름이었는데 자 4분의 1 세차 전 그럼 계절도 한 칸 앞으로 가죠. 북봄, 북겨, 북가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말이죠. 이게 언제 전이냐? 6,500년 전이냐? 19,500년 전이냐? 글쎄 이게 계절이 뭐지? 자 근데 볼게요. 지금 여기서 지구 공전 방향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계절이 4분의 1 계절이 지났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북극점은 이제 요 상태를 유지한 채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지금 요 북극점이 지금 태양 어때요? 반대로 제껴져 있죠. 그러면 지금 이건 여기는 북겨예요. 아 그럼 북겨가 되기 한 칸 전이네. 아 그럼 이게 북반구의 가을 북가입니다. 북가. 그런데 지금 이건 현재 북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4분의 1 세차 전이냐 4분의 3 세차 전이냐 여기서 한 칸 앞으로 가면 북봄이고요 3칸 앞으로 가면 북가가 되는 거죠. 아 그럼 이게 언제다? 19,500년 전. 그러니까 4분의 3 세차 전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요거는 기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뭐 기출 문제를 많이 풀었던 친구들은 이 그림을 이제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나일 때 그늘점에서 30도 사우스는 계절이 뭐냐? 자, 근일이 여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게 북견이고 북봄이죠. 그러면 근일에서 봄이군. 자, 잘 해놓고 막판에 이제 똥볼 참 아십니다. 안 됩니다. 남반구죠. 남반구니까 여기는 지금 북봄이니까 남반구는 가을이 될 겁니다. 계절은 반대니까요. 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 그다음에 디귿 볼까요? 자, 30도 노르스에서 여름 평균 기온을 물어요. 여름의 기온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에서 여름과 나에서 여름을 물어요. 그럼 나에서 여름은 여기가 지금 예, 북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여름하고 이 여름 중에 누가 더 더운 여름이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여름과 이 여름의 차이는 문제에서 지금 세차 온도만 생각하라고 그랬으니까 더 가깝죠. 아, 이거는 원일에서 여름인데 이건 원일이 아닌데 여름이죠. 그러니까 요 거리가 좀 더 가까울 테니까 같은 여름이라도 얘가 좀 더 더울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요 그림이 이제 이거 위에서 내려다 본 그림,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냈으면 문제를 뭐 쉽게 풀었을 텐데 요거를 이제 요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좀 헷갈렸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같은 위치에서 전전전전 후후후 할 때 이게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다시 보신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봅니다. 자, 엘니뇨와 라니냐의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 120도 웨스트 쪽, 그리고 120도 이스트 쪽, 이쪽이 호주 쪽, 지도 정도는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서태평양이고, 여기는 페루 동태평양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죠. 둘 중 하나가 이제 엘니뇨가 라니냐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뭐가 불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남반구니까 남동 무역풍이 불죠. 그죠? 그러니까 남동 무역풍이 불어서 이 페루 앞바다 동태평양에 있는 표층수, 따뜻한 표층수를 이렇게 쓸어갑니다. 쓸어가서 호주 쪽은
따뜻한 물이 많이 쌓이게 되고 여기 따뜻한 물이 모자라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심층수가 솟구쳐 오르는 용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 표층수가 얇아지고 여기 표층수가 두꺼워집니다. 표층수 밑에는 바로 심층수가 있고, 표층수랑 심층수 경계가 바로 이제 수온약층이고, 이 수온약층의 온도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0도쯤 돼요. 예, 그래서 평소에 호주에서는 이렇게 20도 등수온선을 만나려면 잠수를 많이 해야 돼요. 깊은 곳에 20도짜리 물이 있는데 페루 쪽은 조금만 내려가도 20도를 만나요. 다시 한번, 호주 쪽은 깊이 내려가야 수온약층을 만납니다만 페루는 조금만 내려가도 수온약층을 금방 만나요. 자, 이게 평소의 상태인데 이게 더 심해지면 라니냐고, 이게 덜 심해지면 엘니뇨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지금 여기만 봐도 알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180도 정도를 보통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의 바다가 평소보다 춥냐 따뜻하냐를 보는 건데, 문제에서 보시면은 수온이 여기 동태평양 쪽이 평소보다 낮죠. 아, 그럼 이거는 따뜻한 물을 많이 쓸어 담은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게 라니냐가 되는 거고, 이게 엘니뇨가 되는 겁니다. 이 동서태평양 간의 수온차 때문에 동서방향에 공기 순환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걸 이제 우리가 워커 순환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서 수온 차이가 덜 나니까 워커 순환도 약해지고, 라니냐는 수온 차이가 심하니까 워커 순환도 심해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니은도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잘 아는데, 그러니까 알면서도 틀린 친구들이 많아요. 자, 볼게요. 동태평양의 해면기압, 뭐 해면이란 말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동태평양 기압과 서태평양 기압의 차이가 가가 나보다 작냐 크냐 묻는데, 또 이 보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쉽게 풀 때는 어쨌든 가일 때가 크냐, 얘가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than, 나보다, 이거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가 우리가 이제 아까 라니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라니냐가 되면 평소에 여기가 비가 많이 와서 로죠. 로인데 라니냐가 되면 이게 로가 심해져요, 덜 심해져요? 따뜻한 물을 더 많이 보내니까 여기 비가 평소보다 더 많이 오고, 여기는 안 그래도 비가 적게 오는데 더 가뭄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로가 강해지고 여기는 하이가 더 심해집니다. 평소 여기 로고 평소 여기가 하이인데, 라니냐가 되면 여기는 로가 더 심해지고 여기는 하이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동태평양은 하이가 엄청 심해지고 서태평양은 로가 엄청 심해지니까 얘네 둘이 기압 차이는 엄청 심해지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 값을 두 개 이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차근차근 자기만의 논리로 잘 만들어 두시고, 요 그림 제가 개념 설명 때 많이 했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개꿀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제 밀도가 변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암흑물질하고 보통물질은 이렇게 5대1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계속 줄어들고,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다라는 건 우리가 표준 우주 모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뭐냐면, A, B, C는 보물, 암물, 암애, 이 셋 중에 하나래요. 셋 중에 하나인데, 얘분의 얘, 이게 이제 누가 누군지 이제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A, B, C를 얘들하고 짝짓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암흑물질하고 보통물질은 암흑물질이 몇 배가? 5배가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5대1의 비율을 유지한 채로, 그러니까 비율을 유지한 채로 밀도값만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도 니은 보세요. 니은, 그러니까 B분의 C의 밀도값이 어때요? 계속 일정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니은의 B분의 C, 이게 B, C 둘 중에 하나는 보통 물질이고 하나는 암흑 물질이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 이 니은 값이 1보다 작다라고 되겠습니까? 얘가 암흑 물질, C가 암흑 물질이면 이 값이 5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가 보통 물질, B가 암흑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A가 암흑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기억은 할 수 있을 것이고, B가
일정하다. 예, 틀렸죠. A가 일정한 거죠. 예, 그 다음에 D가 볼까요? C가 아까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고 그랬죠. 보통 물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이죠. 암흑 에너지나 암흑 물질은 우리가 암흑이란 말이 뭐예요?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뭔지도 몰라요, 지금. 그냥, 간접적인 어떤 현상으로 그 존재를 우리가 추정하는 거지, 진짜 뭘 발견해, 막 만졌다, 봤다, 이렇게 관측 결과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전자기파라는 건, 빛을 말하죠, 빛. 그죠? 적외선이건, 자외선이건, X선이건, 가시광선이건, 어떤 빛으로도 볼 수 있다. 예,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자, 이건 문제, 고지적인 문제인데, 자, 이제 이쪽부터는, 자, 보세요. 지금 3쪽까지 문제를 풀 때, 보면 지금 14번에서 약간 그랬을 것이고, 13번에서도 약간 갈등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계산이 되게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어떡하지,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13, 14를 약간 우리가 고민을 해서 그렇지, 이 16번까지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풀려서 거의 분당 문제당 평균적으로 한 40초? 넉넉하게 40초 안에는 문제가 이제 쭉쭉쭉 풀려야 돼요. 자, 그럼 40초 같으면은 지금 1분씩만 잡아도 이게 16분이죠. 이까지 풀면. 그러니까 40초면은 3분의 2가 되니까 거의 한 15, 14분, 13분 정도까지는 이제 3페이지가 풀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제 17분 동안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푸는 거죠. 그럼 17분 동안에 이걸 풀어봐라. 그러면은 여기서 진짜 내가 전혀 손도 못 대겠다. 그러면 문제 몇 개 버리더라도 요런 것들은 사실 좀 하면 좀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참 고민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또 어려워서 이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틀릴 만한 문제들이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라고요? 1쪽, 2쪽, 3쪽.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잘 맞출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는 성공의 지름길.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절대로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알았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장. 자, 볼게요. 자, 동일 위도를 따라서 지금 지괴가 시기별 위치를 나타냈어요. 자, 문제를 좀 미리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풀어본 친구들이 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붙어있던 대륙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죠? 이제 A 대륙과 B 대륙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그동안. 네,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은 150에서 0까지, 150에서 0까지 누가 많이 이동했냐. 이거는 이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75년 전에 A와 B에서 생성된 암석에 기록된 고지적인 복각은 모두 플러스겠냐 묻는데, 자, 제가 구분하라 그랬죠. 고지적인 복각과 고지적인 극은 다른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돌멩이 하나를 켰을 때 이 돌멩이에는 자기장이 새겨져 있죠. 그 돌멩이에 새겨져 있는 복각, 그걸 우리가 고지적인 복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이 태어났을 때 그 자기의 위치에 맞게끔 복각이 딱 새겨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75년 전에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다 어디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얘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15도 남반구 15도에서 태어난 애들이죠. 맞아요? 남반구 15도에서 태어난 애들이니까 얘들은 전부 다 복각이 마이너스 15도로 새겨져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지적 복각은 그 암석이 태어났을 때 그때 걔가 어디 살고 있었냐를 맞는 거니까 75년도에는 얘가 5년 전에 여기 있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5도가 새겨져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리고 디귿 A에서 구한 고지적인 극의 위치는 75랑 150이 같다라고 돼 있는데, 자, 지금 그 고지적인 극을 묻고 있어요. 고지의 극을 묻고 있는데, 자, 이거는 자, 제가 문제를 풀다가
풀이를 적다가 잘못 적었는데,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럴 때는 배속으로 돌리셔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요즘 또 배속이라는 게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제가 착각을 잠깐 했네요. 예. 자, 지금 이 A라는 지괴가 어디 있는 애냐면 자, 이렇게 15도 사우스, 남반구 15도에서 지금 요렇게 움직인 애예요. 요렇게. 그죠? 움직인 애입니다. 그죠? 그러면 150년 전, 75년 전, 현재 A의 위치를 적어보자면 A가 150년 전에는 A가 여기 있다가 75년 전에는 여기 있다가 현재는 여기쯤 뭐 이렇게 있겠죠. 이까지 이해되세요? 예, 그죠?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고지작이 극은 뭐냐? 자, 보세요. 고지의 극은 자, 마그마가 올라와요. 마그마가 쫙 올라오면서 마그마가 굳으면서 복각이 딱 새겨지죠? 그걸 우리 고지의 복각이라 그랬죠? 그 복각이 딱 새겨지면서 저기가 북극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북극을 딱 가리킨 채로 돌이 딱 굳어요. 그럼 요 고지의 복각이 딱 저기가 북극이라고 딱 가리키는 곳이 바로 고지작이 극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150년 전에 얘가 지금 마그마가 나왔어. 자, 마그마 나와가지고 얘가 태어났을 때가 15도 사우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 밑을 파보면 이 150, 자, 보이십니까? 땅 밑을 파보면 150년 전 돌멩이에는 뭐가 새겨져 있겠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15도 복각이 새겨져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75년 전, 이것도 얘가 태어난 곳이 어쨌건 계속 15도 사우스잖아요. 위도 계속 15도 사우스니까. 여기도 땅을 캐보면 마이너스 15도가 새겨져 있을 거라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여기가 계속 15도 사우스니까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15도 복각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복각을 묻는 게 아니죠. 자, 고지의 극을 물어요. 그러면 얘가 태어났을 때 여기가 북극이에요 라고 찍었겠죠. 그리고 그 돌이 굳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얘가 이쯤 갔을 때 또 마그마가 나와요. 마그마가 나와서 여기가 북극이에요 라고 찍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최근에 얼마 전에 마그마가 터져가지고 여기가 북극이에요 라고 찍었어요. 됐죠? 그러면 이때 얘가 찍은 거랑 이때 얘가 찍은 거랑 이때 최근에 마그마 나와서 찍은 북극의 위치가 다 같은 자리겠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보세요.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돌이 남반구 15도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적도로 왔다가 15도 놀스로 현재로 왔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땅을 파보면 150년 전에는 마이너스 15도 복각이 새겨져 있고 어차피 얘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75년 전에 마그마가 나오던 돌은 복각이 0도로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얘가 15도 놀스에 와 있으니까 여기 찍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땅에 새겨져 있는 고지적인 복각을 이제 말하는 거고 고지적인 극을 얘기할게요. 자, 얘가 태어나서 여기가 북극이라고요. 자, 보세요. 여기가 북극이에요 라고 요 돌은 여기를 가리킨 채로 딱 굳어요. 자, 그 굳은 요 점이 있는데 굳은 다음에 그 돌을 그대로 옮겨요. 이렇게. 그 돌이 여기로 왔어요. 그러면 얘가 가리킨 이거는 안 바뀐 채로 올라간다고. 그리고 새로운 마그마가 올라와서 여기가 북극이에요 라고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가리키는 거는 태어났을 때 여기를 가리켰지만 이 돌멩이를 여기로 옮겨 놓으면 얘가 여기를 가리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얘가 여기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시간이 흘러서
최근에 이제 마그마가 터져서 여기가 북극이에요 하면은 그 75년 전에 얘가 여기를 새겨놨던 돌이 다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기를 가리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위의 그림은 시간이 지나도 돌에 뭐가 안 바뀌냐면 얘가 북상이나 남하를 하지 않았죠. 다시 한번, 이 돌이 북상이나 남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가 북극이에요. 위도를 계속 안 변한 채로 마그마가 계속 나오면 계속 북극을 찍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북상을 했죠. 그러니까 북상이나 남하를 하면 옛날에 찍은 북극과 지금 찍은 북극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더 어렵게 회전 이렇게 더 어렵게 꼬아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 회전에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는 같은 위도상을 왔다리 갔다리 했으니까 얘가 고지역의 복각도 그대로고 계속 북극을 가리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지역의 북극의 위치가 달라지려면은 이렇게 얘가 하늘 위로 이렇게 북상이나 남하를 하면 이게 위치가 지금의 북극과 옛날에 찍었던 북극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운가요? 자, 요거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만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킬러 문제에 해당되니까 일단은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자, 일단 이런 문제, 그 단면도죠, 그죠? 이 단면도가 나오면 여러분들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타임라인부터 이제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마그마가 나오고, 역단층이 생겼고, 그걸 다시 Q가 뚫었군. 그래서 P가 나왔고, 짝! 역단층 생기고, Q가 생겼군. 자, 이렇게. 됐습니까? 요렇게 먼저 찍어놔야 됩니다. 이 순서를 안 해놓으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많이 실수도 많이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요 기억은 역단층이니까 횡압력을 받았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P랑 Q는 1억력 먼저 생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P와 Q의 X의 함량은 16분의 3과 8분의 3이고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P가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그죠? P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모온소가 붕괴가 더 많이 됐을 테니까 모온소가 적게 남아야 돼요. 이거 문제에서 지금 이 방사성 온소가 라고 돼 있으니까 이 방사성 온소를 다른 말로 모온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X가 얘가 좀 적게 남아야 되고 얘는 좀 많이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16분의 3이 남았고 얘는 8분의 3이 남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 16분의 3과 8분의 3, 16분의 3과 8분의 3,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50%, 100%에서 50%, 50%에서 25%, 이것도 반감기지만 80에서 40%, 아니면 70에서 35%, 15%에서 7.5%,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반감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16분의 3하고 요 8분의 3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반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붕괴가 더 되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문제에서 반감기가 1억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1억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반감됐다라는 사실을 캐치를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P는 Q보다 1억년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럼 P가 이제 모온소가 16분의 3인데 그럼 얘가 고생대에 만들어졌냐 묻는데, 고생대가 몇 억인지를 모르는 친구들은 이 문제는 틀려서 싼 거예요. 자, 고생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5.4억부터 2.5억까지가 고생대죠. 제가 그 학생들 변명 들어보면, 선생님, 고생대가 2.5억부터 0.66억으로 착각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거에서 여러분들이 구멍이 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럼 이 P라는 놈이 나이가 이 사이겠냐를 묻는 건데, 자, 16분의 3이면, 이거 몇 반감 된 거죠? 만약에 모온소가 2분의 1이 남았다. 처음에 2분의 1이 남았다. 그러면 1억 살이죠. 4분의 1이 남았다. 2억 살. 8분의 1이 남았다. 3억 살이죠. 그럼 16분의 3하면 과연 몇 억이냐?
자, 이렇게 우리가 편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게 아니고 이런 숫자들이 나오면 자, 모원소의 붕괴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자, 4분의 1, 2억이죠. 8분의 1, 3억입니다. 16분의 1, 4억 맞아요? 그죠? 우리 반감계 문제에서 1억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6분의 3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점과 요점의 중점이라고요. 그러면 요게 몇 살이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붕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그래프죠. 그러니까 요점과 요점의 중간이 16분의 3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x점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겠어요? 아니겠죠. 중점보다 약간 왼쪽일 겁니다. 그럼 얘는 나이가 2.5억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모원소의 붕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는 연습을 해서 얘가, 자, 연습을 하세요. 얘가 2.5억살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몇 번 그려보시면 금방 이제 나옵니다. 이거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암산으로 하시면 실수를 잘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2.5억살이 안 되니까 얘가 고생대라고 할 수가 없고 중생대라고 보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자, 20번 문제는 자, 이것도 이제 어려운 문제긴 한데 우리가 저기 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제 그래도 그나마 정답률을 높이려면 제가 뭐라고 얘기냐, 자, 이게 외계행성이 이제 도는 건데 지금 여기서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별입니까? 행성입니까? 행성의 위치를 나타냈죠. 그죠? 행성이 다가오면 청색편이고 행성이 멀어지면 적색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적색편이 청색편이는 별에 대한 얘기지 행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 봐라 지금 다가오지 적색편이 청색편이지 자 멀어지니까 적색편이 아니야? 이렇게 눈탱이를 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이 행성에 어차피 행성과 별은 공통질량 중심 축으로 이렇게 도니까 행성이 여기 있을 때는 별이 여기 있을 거예요. 보이십니까? 자, 행성이 여기 있을 때는 별이 여기 있고 행성이 여기 있을 때는 별이 여기 있으니까 이 행성의 위치에 대응되는 별의 위치를 보고 얘를 보지 말고 이제 얘를 보고 판단하시라고. 그리고 어차피 도는 방향 같으니까 도는 방향도 이렇게 떡하니 표현하시면은 지금 니은하고 리을은 시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리을하고 기읍 같은 경우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무슨 편이? 예, 적색 편의가 일어나고 얘네들은 청색 편의가 일어난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랑 그느들을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자 볼게요. 지금 여기서 얘가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구간이고 이게 청색 편의가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본래 파장보다 좀 길게 보이는 거고 얘랑 얘는 본래 파장보다 좀 짧게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얘가 파장이 제일 길고 얘가 파장이 제일 짧고 그럼 뭐 긴 거 두 개, 짧은 거 두 개. 그럼 얘네 둘이는 기역하고 리을 중에 하나고 얘네 둘이는 니은하고 디귿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얘네 둘의 차이가 뭐냐? 얘는 파장이 좀 많이 길어졌고 얘는 좀 길어졌고 얘는 좀 짧아졌고 얘는 많이 짧아졌네.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 속도라든지 후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편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은하고 기역하고 리을을 볼게요. 기역하고 리을의 공통점은 적색 편의가 일어나요. 근데 이때랑 이때 중에 언제 더 적색 편의가 심하게 있냐는 거지. 각도가 다르죠. 지금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를 지날 때는 시선 속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나 후퇴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는 시선 속도가 맥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점 자 요점하고 요점 자 별이 여기나 여기 있을 때가 적색편이건 청색편이건 가장 큰 시점이고
여기랑 여기 있을 때는 별은 돌긴 돌지만 시선 속도가 없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가 그나마 얘랑 좀 가깝죠. 그러니까 요게 조금 더 얘는 좀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기억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얘는 후퇴 속도가 아주 공전 속도만큼 보이는 단계인데, 얘는 이런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시선 방향에 대해서 멀어지는 거긴 하지만 약간 좀 서서 가죠. 그러니까 요만큼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적색 편의가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가까울수록 청색 편이건 적색 편이건 심해진다. 여기랑 가까울수록 편의는 적다. 그걸 생각해 보신다면 이게 적색 편의가 가장 큰 위치니까 지금 얘가 기억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긴 얘가 리을입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청색 편이가 얘보다는 얘가 청색 편이 좀 더 크죠. 그래서 얘가 엄청 짧아진 디귿이 되겠고, 얘가 니은이 된다. 자, 그래서 이 A, B, C, D를 그느들을 이렇게 짝짓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뭐 기억 정도는 이제 A가 니은이다. 이게 기억이 틀렸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니은하고 디귿은 이제 사실은 조금 테크니컬한 문제고, 또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이제 각도별 시선 속도 이렇게 막 특수각일 때 시선 속도 이렇게 막 우리가 뭐 하긴 해야 됩니다만, 지금 자기 현재 위치가 평균적으로 계속 40 이상은 찍어요 할 친구들은 이제 이런 문제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겠지만, 아직 제가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고 지금 지구과학에만 지금 몰빵을 할 정도가 아닙니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사실 18번이나 20번 같은 문제는 조금 손을 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가 있어요. 뭐 틀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찍어도 확률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지금 6월 평가를 1번부터 한번 20번까지 한번 쭉 봤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한 거지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했던 것처럼 1번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풀고, 이건 몇 초 안에 풀어야겠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정답률 높은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 자, 맞췄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한 세트씩 이렇게 정복해 나가면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게 느껴질 것이고, 그러면 안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 평가 문제 여러분들이 그 출력을 다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제 풀이랑 한번 맞춰보고, 본인이 잘못 생각한 게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메모도 하시고 풀이도 적어보고 친구한테도 설명하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 평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